안녕하세요. 존버 좋은 버나드. 자, 오늘은 주식시장 한번 시황을 해 드릴게요. 자, 트럼프의 관세 이 폭탄 시작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완전 출렁였죠. 그래서 코스피는 완전 급락을 하고 이제 미국장이 열릴 텐데 미국장도 아마 또 이제 급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제가 봤던 결과로는 또 급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런 위기가 올 때 진짜 대박입니다. 금이요, 금이 지금 금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금의 10배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쩌면 경제 대공황을 몰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세가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걸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영상 한 번씩 쭉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서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진짜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금은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들고 가셔야 되는 안전 자산이다. 수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장을 보면요. 장중에요. 지금 환율이요. 1,472 원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이거 진짜 IMF 진짜 올 것 같아요. 이렇게 환율이 이게 높은 거 봤을 때는 아마 1,600 원, 저는 1,500 원, 1,600 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이거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까 너무 걱정이 되고요. 코스피는 지금 이렇 여기로 봐야겠구나. 코스피는 지금 2.52% 빠졌습니다. 2.52% 빠졌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703으로 지금 3.36% 빠졌고 그다음에 니케이 있잖아요. 니케이는 2.66%, 대만 자치한 지수는 3.53%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이 다 빠진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보면 상해 종합이랑 상생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중국은 별로 타격이 없나?' 약간 이런 걸 느꼈습니다. '중국한테는 그렇게 관세 타격이 없나 보다.' 이거를 여러분들 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이렇게 중국한테는 타격이 안 갈까?' 이거를 이따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고 지금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 여러 지금 ETF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2 차 전지 테마가 6.15%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2차 전지 테마는 갖고 가는 게 아니다. 이거 많이 고점이다.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렸죠. 2차 전지 테마 이거 고점이다.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더 이렇게 바닥을 깨고 더 내려가는, 여기 안 보이네요. 바닥을 깨고 더 내려가는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금은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제가 "금이 그렇게 중요하다. 금 투자하셔야 된다. 그렇게 위기 때 금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KRX, 에이스, KRX 금현물 ETF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TF 투자할 때 KRX 금현물, 그러니까 금현물 ETF는 에이스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이스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 투자할 때 이 에이스로 제가 다음에 이 금 투자 방법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또 자세하게 또 쉽게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갖고 와서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따가도 잠깐 설명해 드리겠지만, 금 투자는 이제는 트럼프가 지금 취임을 하고 나서 관세 정책도 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뭐 변동성을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변동성을 다 키우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금을 그만큼 여러분들 불안한 만큼 가져가시면은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안정감을, 물론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안정감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포트가 많다 하면은 안정감을 금이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의 단점은 주식처럼 배당을 주거나 분할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진짜 시세 차익만 노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가 쪼금 단점이긴 한데요. 그래도 금은 달러 대비해서 저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쪼금 '내 자산을 보호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2 차 전지 테마는 진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국내 2 차 전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미래가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장기로 가져갈까 말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금양이나 여기 있죠.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다 급락을 했습니다. 다 이거는 예전부터 줄줄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죽은 주식은 아무리 싸다고 해서 안 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이번에 대략적으로 크게 나온 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그다음에 중국에 10% 관세를 이렇게 매긴다고 했잖아요. 10% 관세를 이렇게 매긴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캐나다에는 에너지가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에너지에는 뭐 10%만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 수입국이 멕시코, 중국, 캐나다인데요. 이 3 국에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거는 결국에는 이 미국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재정 세수 이 부담을 이 관세로 떠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중국한테는 10% 밖에 못 했냐. 중국을 그렇게 크게 건들면은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크게 된통당할 수 있으니까, 중국은 이제는 미국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규모의 경제에서 이제는 지났습니다. 이제 중국을 미국 입장에서 쥐락펴락 할 수 있을 때는 이제는 지났어요. 그만큼 중국의 덩치가 커졌고, 중국은 이제 글로벌 해악에 이 영향력을, 경제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가,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아, 이젠 중국이랑은 일방적인 관세 정책으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아마 트럼프 측에서도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추가 관세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세의 영향 때문에 위안이나 아니면은 캐네디언 달러나 멕시코 페소나 뭐 이런 게 지금 급등은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미국은 대규모 보복 조치를 촉발하였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각국은 지금 자신의 나라가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 다음 뭐 이런 관세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조금 주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이 막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소비자 시장과 달러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이용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과연 잘 될까? 이 힘을 이용하면 그의 반작용이 또 생길 텐데, 그걸 과연 어떤 식으로 트럼프가 해결할까? 이거는 또 다시 또 우리가 길게 생각해 볼 지금 여지가 있고요. 캐나다는 지금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1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제품에 대해 반대 관세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점차 더 많은 상품에, 그리고 식품에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캐나다 내에서 미국에 대한 25% 관세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많은 캐나다 국민들에게 배신감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왜냐? 아니, 이렇게 매기면은 우리가 살기 힘든데,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많이 해 주고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미국은 이렇게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하냐. 약간 캐나다 사람들은 배신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캐나다는 미국의 유가 할인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처리하고 있으며, 15%에서 20%의 할인된 가격으로 미국의 원유를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캐나다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쟁력이 상승하지만 그 외에도 무역 전쟁으로 인해 부정적인 두 번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는 약 2% 하락을 했고, 이는 2003년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캐나다의 경제가 지금 막바로 이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비용은 상승하고 있어 캐나다 소비자들, 캐나다 국민들은 25%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캐나다가 2에서 4% GDP 감소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1.8% 성장 예측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캐나다의 이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트럼프의 핵심은 뭐냐? 미국을 제조 중심지로 만들려는 목표로 가고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캐나다에서 공장을 짓지 말고, 멕시코에서 공장을 짓지 말고 미국으로 다시 넘어와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은 관세 부과에 대한 이 벌칙을 가하는 방식을 안 하겠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의 공장을 들어오는 걸 유도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 이제 다시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일자리가 증가를 하겠죠. 일자리가 증가하면은요, 이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공장에 다니는 거는 뭐라고 해야죠? 고학력이나 아니면은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장 생산자로 일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많이 생산을 해서 중산층들을 많이 늘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뭐 보면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금융가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면서 그 빈민층과 이 고연봉자의 이런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졌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빈부격차 갭을 좁힐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제조업입니다. 이 제조업을 다시 미국 내에서 키우려고 트럼프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은
저도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해 드리고요. 과연 이런 트럼프의 정책이 성공할까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는 이러한 관세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고 있다. 왜냐 관세를 높이면은요. 결국에 수입 관세가 높아지면서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소비자들도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강달러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 과연 이 수입품의 물가가 그만큼 관세만큼 오를 것인가. 근데 관세 이전에 이미 강달러로 해 놔서 그렇게 피해가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도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가격이 10% 인상되면서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10%뭐 인상이 됐어도 이미 달러의 가치가 뭐 예전 대비 뭐 몇 달 만에 20% 가까이 올랐으니까 한 1년 만에 이렇게 올라서 이게 상쇄될 수도 있다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기업이 떠나면서 중국 기업이 이제 대체로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은 지금 멕시코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거냐면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관세를 매기면은요. 멕시코에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캐나다에 있는 기업들이 아마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망하거나 아니면은 미국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빈 땅에 뭐 공장이나 아니면 이런 캐나다의 이 공장이나 이런 인력들은 아마도 중국이 흡수할 수 있다는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걸 활용을 해서 이걸 흡수를 해서 이제는 라틴 아메리카 남미의 관계 이 남미의 이런 수출 허브로 아마 만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비아디 공장이 들어가서 이제 남미로 수출하는 미국으로 굳이 수출 안 하고 남미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전기차 공장을 이렇게 세워서 계속 남미로 수출할 수가 있다. 지금 이거 비아디가 하고 있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어떻게 하든 오히려 중국한테는 더 좋은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게 트럼프가 또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달러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즉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약달러이지 강달러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책은 이게 강달러로 지금 가는 정책이라서 이게 참 의문이 많고요.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로의 달러 흐름이 차단되고 강한 달러를 만든다. 왜냐? 관세를 부과하면 진짜 달러를 수출하는 입장에서 많이 못 벌어들이니까요. 당연히 달러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달러 흐름이 차단되고요. 예, 달러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힘들어지겠죠. 우리나라는 환율이 다시 오를 것이고요. 물가가 오를 것이고요. 그러면 뭐 IMF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무역이 미국에서 멀어짐에 따라 다른 국가들은 원치 않더라도 다각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브릭스 경제 체제에서 이제 거래를 하거나 이 다극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국을 경제적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제 미국의 입장이 아니고 기술력으로도 이제는 중국을 뭐 압도하거나 이럴 수 있는 미국의 입장이 지금 아니잖아요. 딥시크도 나오고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러시아를 뭐 미국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그런 걸 알고 다극화로 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미국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 이거를 또 챙기려고 하고 있으면서 이걸 챙기려고 하면은요. 아마 동맹국들의 희생이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캐나다와 아마 멕시코를 희생을 시켜서 아마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약한 소국들은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힘이 세야 좋은 건데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또 위기가 처하는 게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지만 지금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가치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또 국채가 있잖아요. 안 팔릴 가능성이 큽니다. 국채가 안 팔리면요. 결국에는 국채를 많이 안 사면 이자율이 높아지죠.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은요. 뭐가 안 좋아지겠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안 좋아진다. 미국 국채가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우리나라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고 환율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현재 별도의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최적의 이동을 기다리고 있다. 최적의 상태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러면 이럴수록 중국이 계속 이제는 세계 무역 기구에서 협력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부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힘을 이제 미국보다 더 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협조를 하면서 브릭스 체제를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다국화 체제를 키우려고 하면서 이게 미국에 조금 대항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런 관세로 치명적인 이런 경제적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겠다. 왜냐 지금 보면 러시아의 자산을 압수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왜냐
세계가 이제는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뭉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중국 중심으로 뭉치냐? 왜냐하면은요. 예전부터 많은 세계 기업들은 중국 내에 제조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저렴한 에너지와 튼튼한 공급망이 있잖아요. 이 잘 돼 있는 편리하고 튼튼한 공급망 인센티브 때문에 중국에 지금 대만, 한국, 일본, 뭐 독일 이런 데가 중국에서 제조를 해서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에너지는 이제는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더 저렴해지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제는 친환경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에너지를 탄소 제로로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공급망을 필두로 해서 이쪽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뭉치는데요. 중국에 많은 이런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은요. 오히려 그게 역으로 미국에게 타격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섣불리 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변동성이 커지면은요. 당연히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의 지금 1 트릴리온이라고 하나요? 이가 지금 금 선물 가격이 $2,800 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2,800을 돌파해서 올타임 하이라고 하죠. 이제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이렇게 가는 이유는요. 뭐 달러의 가치가 당연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반대로서는 이런 국가들이나 아니면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이제는 믿지 못하고 오히려 금 보유고를 이따가 보여 드리겠지만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달러의 이제 급등도 이제는 끝난 게 아니라요.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은요. 주봉 차트에서 이 109 구간을 이제는 돌파하면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는 한 117 까지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 달러 환율은 뭐 장중에 1,450 원이 넘으면서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1,465 원으로 지금 마무리됐는데요. 1,472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뭐 이제는 뭐 1,500 원, 1,600 원까지 장기로 봤을 때는 계속 양봉으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원화 차트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요. 진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을까 이게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걱정이 너무 많이 지금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 시세를 보면은요. 순금 있잖아요. 순금 지금 한돈을 살 때 있잖아요. 금을 살 때가 국내 가격에서는요. 49만 원에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5만 원 정도에 56만 원이라 하죠. 55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 때문에 세계 대공황이 초래하거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금과 은, 달러, 엔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근데 금과 은만 보유하는 거는 딱히 좋지 않고요. 달러랑 뭐 엔화 이런 것도 갖고 있어야 나중에 주식이 폭락하거나 AI 버블이 터져서 주식이 폭락하면은 그걸 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금은 또 거기에서 방어를 해 주니까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을 여러분들이 금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 금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금값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 부과로 인해 무역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자산의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금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위험 자산으로 투자 심리가 몰렸으나 최근에는 관세 위협으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투자가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GDP 성장률이 저조하고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대기됨에 따라 금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것까지 해서 금은 어떻게 되든 앞으로는 이제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금이랑 이제 조금 비교되는 게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오늘 보면은요. 지금 금은 뭐 2~3%가 올랐는데 지금 보면은요. 한번 볼게요. 금 현물 ETF는 3.74%가 올랐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요. 오히려 2.45%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떨어졌다 회복을 한 건데요. 이런 거 봤을 때 저번에 계엄 사태 때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비트코인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금은 오히려 폭락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안전자산이 뭔가 이거가 조금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이라고 좀 약간 달러 대용으로 가져가는 화폐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조금 맨날 이런 위기가 올 때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 봤을 때 조금 물음표가 지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요. 금이랑 전혀 다른 성격을 보이니까 조금 이게 의심이 많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딥시크의 충격이죠.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와 딥시크 이 충격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금 투자 전망이 지금 밝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올해 주요 경제 키워드가 경제 불확실성, 그다음에 안전자산 포트폴리오 강화 이게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원래는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딥시크 스푸트니크 이게 뭐냐면 딥시크 모먼트라고 하죠. 딥시크 사태가 이렇게 지금 검색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지금 이제 관세가 오히려 이 검색량을 추월을 했습니다. 관세가 이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의 관세가 어떤 걸 영향을 미치냐면 앞으로 이제 M7 종목들이죠. 매그니피션트 7 이 7의 이런 주요 성장, 이 순이익 성장이 이제는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성장 가치가 줄어드니까 주가도 미리 반영을 해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심할 때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봤을 때 1월 27일 날 있잖아요. 이게 역대급 또 폭락을 했거든요. 역대급 뭐 열 손가락에 안 드는 이 폭락이 거의 다 엔비디아가 8 번을 했는데 그중에 또 1 등도 1월 27일 날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요. 딥시크 사태 때문에 또 떨어졌는데 이제 관세 때문에 또 엔비디아가 더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7개 M7 종목들 있잖아요. M7 종목들이 이제는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이제 51 선까지 또 내려왔거든요. 51선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와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저평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예 가치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과대평가됐다가 이게 좀 여기가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엔비디아를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요. 가중 평균을 해서 이 S&P 500이랑 엔비디아랑 동일 가중으로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챗GPT가 여기 나왔을 때 오른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 벌어진 이격이 아직도 안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딥시크가 나왔으니까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이런 고성능 반도체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하면은 이 고성능 반도체 AI 수요가 허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상이 된다고 하면은요. 금의 가치는 더 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가치는 또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 번씩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의 가치가 어떻게 계속 오르냐. 그건 왜 그러냐면 달러의 이런 상대적으로 이런 사용량과 이런 상대적 위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글로벌 리저브 그러니까 글로벌 이 달러를 갖고 있는 이런 보유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점점 이 달러의 보유량이 이게 뭐 많이 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요. 더 확연하게 보이시죠? 이제 쭉 가면 갈수록 금의 이런 보유량은 좀 높아지고 달러의 보유량은 점점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그래도 뭐 여전히 달러의 사용량은 많지만 이 상대적으로 이제 금의 사용량이 높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다른 화폐들이 점점 더 이제 달러보다 이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지금 금의 점유율이랑 지금 달러의 쉐어 이 점유율이 이제는 다시 또 역전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내려오고 있고 금은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골든 클로스가 다시 또 나올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가치는 아마도 좋아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금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은 여러분들 분할 매수로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대규모로 금을 매입하기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실물 금을 매수하려고 하면은요. 좀 대규모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살 때 10% 부가세를 내야 되거든요. 물론 나중에 팔 때는 이제 뭐 시세 차익으로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처음에 살 때 비싸게 사니까 쪼금 부담이 많이 갈 텐데요. 요즘 나온 거 보면은 KRX 금 시장이 2014 년부터 주식처럼 금을 거래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만으로 금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말씀드렸죠. 증권사에서 금 계좌를 만들어서 아니면 선물사에서 만들어서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하고 1 그램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 매매 차익에 대한 그러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면제됩니다. 여기로 투자를 하면 면제되기 때문에 제가 금 통장 금 현물 계좌 만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또 나중에 이 며칠 뒤에 복습으로 또 해 드릴게요. 이거 꼭 여러분들 금 투자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금 통장도 있는데요. 금 통장을 만들면 소액 투자는 가능하지만
거래 수수료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금현물 계좌를 여러분들 개설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다음에 또 ETF 있죠. 아까 에이스 KRX 금현물 ETF 있잖아요. 금을 담은 ETF를 매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주식 계좌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으나 세금이 부과된다. 이 양도소득세 15.4%가 부과되거든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연금저축 계좌 있잖아요. 연저펀이나 연금저축 펀드 계좌나 아니면은 ISA 그다음에 IRP 있잖아요. IRP 계좌로 여러분들이 이 ETF를 매수한다고 하면요.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사용해서 이렇게 금을 모아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것만 모아서 또 짧게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 방법이 있다는 거 한 번씩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의 성장이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1 세대 차이나테크 1 세대는 처음에는 하웨이, 비아디, 텐센트가 이끌었고 거점 지역은 광둥성과 선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스마트폰, 핀테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 세대는 립시크, 유니트리, 브레인코라고 해서 이렇게 이 회사들이 나왔는데요. 저장성, 항저우시 여기에 나오고 있고 AI와 로봇 등을 개발한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야 진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젊은 개발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2 세대 테크 주요 기업의 딥시크가요. 양원평이라는 사람이 창립을 했는데요. 85 년생입니다. 지금 나이로는 85 년생이 41 살이거든요. 한국 나이로는 41 살로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젊죠. 그다음에 유니트리 이 왕싱싱은 더 어립니다. 아마 29 살이거든요. 90 년생으로 29 살이다. 대박이죠. 이렇게 지금 어린 사람이 그런 걸 차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90 년생이면 20 살은 아니구나. 30 몇 살이죠. 차렸을 때가 이 나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9 살로 알고 있거든요, 유니트리. 29 살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잘 봐야 됐고요. 어쨌든 젊다. 어쨌든 20-30 대로 젊고요. 그다음에 브레인코 이 설립자도 87 년생이다. 이 사람도 30 대고 그다음에 주추고 딥 노보틱스라고 해서 만든 이 설립한 설립자도 뭐 40 대인가요? 76 년생이면 거의 40대 정도 되죠. 50대 거의 가까이. 그래서 이 사람도 세울 때는 40 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와 여기는 꿈을 꿀 수가 있구나.' 딥시크나 아니면은 뭐 유니트리나 로봇 기업들을 만들어서 꿈을 키울 수가 있구나 이런 거 보면서 참 '와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도 제2의 일론 머스크나 제2의 뭐 마크 주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구나. '우리나라는 대체 뭐 하고 있을까?' 약간 이런 좀 자주 섞인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게 돼요. 우리나라는 의대가 지금 뭐 제일 1 위잖아요. 의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공대는 뭐 천시되고 있잖아요. 공대에 엔지니어를 누가 갑니까? 의사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런 유니트리나 딥시크나 이런 기업들을 세운다 한들 과연 대기업 재벌 기업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창업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차피 나라 이거 힘들어졌으니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중국 기업이나 아니면 미국 기업에 그냥 지수 추종이나 이런 걸로 투자해 놓고요. 그다음에 금이나 뭐 비트코인, 달러 이런 거를 꾸준히 모아 갑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유니트리나 뭐 딥시크나 뭐 하웨이, 비아디 뭐 이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미국으로 구글, 테슬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재벌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창업자들이 나온다?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창업자들이 넘쳐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중국과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우리 열심히 이렇게 돈을 절약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부자 될 가능성만 이렇게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원평이나 왕싱싱이나 일론 머스크나 그렇게 엄청난 부자는 못 되더라도 이런 데에 투자를 해서 우리 노후 대비나 좀 하면서 그냥 "작은 부자만 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이 더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은 안전 자산으로 진짜 가치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